그래서 WHO 이런 데서는 이제 국제적으로 왜 표준화된 이런 진단 그 가이드라인을 만들고자 이제 얼마나 노력을 해 왔겠어요. 그래서 이제 신체 징후를 이제 분류하는 작업들을 들어갔죠. 그래서 보면 한 가지 이상. 왜냐면 영양소 결핍은 생각해봐요, 여러분. 뭐 먹을 때 어느 하나만 딱 사람이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가 결핍됐다는 소리는 다른 것도 결핍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이상의 영양소 결핍 가능성을 제시하는 징후들, 그러니까 같이 세트로 나타나는 어떤 표면적인 그런 발현이 되는 그런 증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이런 시기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러 요인들하고 같이 관련되는 약물, 뭐 아까 말한 흡연, 스트레스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제시하는 징후들. 그 다음에 영양 상태랑은 상관이 없는 징후들. 뭐 위에 거랑 좀 비슷하겠지만 이렇게 이제 분류를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그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표준화 시키기 위해서 왜 조사자들이 여러 명이 됐을 경우에는 그 어떤 한 가지 증상을 얘는 이제 경계선상에 있을 때 보더라인에 있을 때 얘는 심각하다고 쓸 수 있고 얘는 뭐 중증도라고 쓸 수 있고 아니 경증이라고 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위험도 고, 중, 저로 나뉘어서 뭐 예를 들면 뭐 징후가 있거나 뭐 없거나 뭐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나이를 이렇게 나눠 0에서 5세, 6세 이상 뭐 이런 식으로 뭐 0에서 1세, 2에서 5세 뭐 이런 식으로 나뉘어서 단백질과 열량의 영양 불량 이런 것들 그래서 그 관련된 징후로서 뭐 여기 뭐 다리 같은데 골반 뭐 이런데 어떤 부종이 있는지 아니면 뭐 체중이 덜 나간다든지 아니면 머리카락이 빠진 증상이 있단 건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한 가지 증상 이제 이런 증상들을 이제 한 가지나 뭐 여러 가지를 보이는 증상이 있다거나 아니면 같이 증상이 없다거나 뭐 이럴 때 이런 저 혹은 위험도 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중 이렇게 판단을 좀 할 수 있겠죠. 비타민 C 결핍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뭐 이미 출혈이 있는지 아니면 뭐 각각 뭐 이렇게 괴혈병으로 갈 수 있는 전 단계 증상을 보인다든지 뭐 아니면 모낭 각화증 뭐 이런 거 머리 두피에 있는 비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런 증세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뭐 그룹병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이런 골연화증이 먼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뼈가 이제 말랑해지고 나머지 뭐 이미 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전 단계인 경우 아니면은 너무 심해져서 걷는 것도 이미 조금 힘들어지는 경우 뭐 이런 것들 눈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조사자들이 테스트를 하고 그 중에 징후가 없다 아니면 징후가 두 개 정도가 같이 나타난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조합이 조금씩 다 1번, 2번, 1번, 4번 뭐 아니면 그 외의 조합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증상이 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표준화시키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 그런 거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아까 제한점 얘기를 여러 가지를 했지만 신체 징후의 비특이성, 말 그대로 특이성이라는 거는 어떤 한 가지 영양소에 따른 딱 특이적인 그 증상 이렇게 완전히 특별한 어떤 스페시픽한 딱 그 증상을 얘기를 하는 건데 비특이적인 경우에는 나타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뭐 아니면 이 영양소도 그 똑같은 증상이고 저 영양소도 똑같은 증상이고 이런 식으로 비특이성을 가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복잡하겠죠 해석을 할 때. 그래서 보통은 하나 이상의 영양소 결핍이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혹은 또 이런 거 아까 말한 스트레스 뭐 유전 뭐 환경 오염 뭐 이런
알코올, 뭐 약물, 뭐 이런 여러 가지 비영양적인 요인들이 같이 관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제한점이죠. 그다음에 뭐 신체 징후가 하나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뭐 눈도 충혈이 일어나고 뭐 입 주위에도 많이 이제 뭐 헐고 염증도 많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뭐 두통도 있고 복통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징후가 같이 나타나기 때문에 특히 노년이나 말 못하는 어린이들의 경우에서는 진단이 어려울 때가 있죠. 그다음에 이런 징후는 양방향이다. 결핍되는 시기에도 나타나지만 어느 정도 이제 그 영양소가 회복이 되는 그 회복하는, 예를 들면 뭐 수술 후에 이제 회복하는 단계에서도 이런 것들은 나타나기 때문에 언제 결핍이 됐었는지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정확한 시기라던가 이런 것들은 잘 이제 판별하기가 이런 임상 조사로 한 개만으로는 어렵게 되죠. 그래서 생화학적 검사, 혈액 검사, 소변 검사 이런 것들을 함께, 그리고 영양 조사들, 식이설문식 영양 조사,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한꺼번에 해서 판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조사자 간의 불일치, 아까 계속 얘기했죠. 뭐 경험의 정도,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이런 경계선상에서 이제 심각한 건지 경증인지 이런 것들은 이제 판단을 할 때 사람들마다 좀 다를 수 있고, 조사자가 이제 어떤 경험이 있긴 한데 그 경험으로 인해서 어떤 선입견이 이미 생겨버린 경우, 아 이건 그거였지, 이런 식으로 그런 기억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는데, 그런 편견 같은 것들도 조사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표준화된 아까 말한 이런 테이블 같은 것들 만들어서 일일이 하나씩 여러 가지 증상들을 쭉 나열을 하고, 예를 들면 비타민 C 결핍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을 쭉 쓰고 거기에 해당하는 것들을 체크를 하는, 이런 식으로 표준화된 프로토콜을 만드는 게 중요하겠다. 그리고 이런 심각한 정도, 중증도에 따라서 진급을 매긴다는 것들은 아까 뭐 고, 중, 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는 그런 표들도 만들어내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런 식으로 만드는 것들은 어떤 또 오차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음성, 양성,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 좀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있고, 또 이런 것들, 신체 징후가 어떤 패턴을 보이는데 이런 것들은 영양소 뿐만이 아니라 나이, 고령으로 갈수록 달라질 수 있고, 남자 여자에 의해서 어떤 호르몬 변화 같은 것들도 다르고, 대사되는 정도도 다르고, 뭐 잘 일어나는 어떤 질환의 그 증상 종류들도 다르기 때문에 또 편차가 일어날 수 있고, 액티비티, 얼마나 운동을 하는지, 근육량은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에 의해서도 또 이런 그 결핍되는 정도를 어느 정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연관이 될 수 있고, 환경적으로 그런 뭐 외부의 어떤 스트레스를 어느 정도 받는 그런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그런, 왜냐면 환경 오염 물질뿐만이 아니라 집 안에 뭐 이런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들이 얼마나 있는지, 예를 들면 곰팡이가 있는 환경인지, 뭐 습도는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도 다 대사에 미치는 기초 대사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또 식사 형태, 혼자 먹는지 아니면 외식을 얼마나 하는지, 결식의 빈도는 얼마나 잦은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영양 불량 정도가 있었다고 하면 그게 단기간 나타난 건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나타냈는지, 그런 것들. 그리고 영양 그 결핍의 정도가 약한지, 아니면 뭐 정말 뭐 물만 말아서 반찬 없이 밥만 먹는 사람인지, 아니면 너무 과잉으로 영양소를 이제 섭취하는 경우인지, 뭐 비만, 뭐 폭식증이 있는지, 뭐 아니면 뭐 거식증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이런 증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양한 어떤 그 개인의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직접 물어서 이제 정보를 얻는 것이 이제 이런 임상조사로 인해서 어떤 징후를 판별하고 영양소 결핍이나 과잉증을 판별하는 데 중요하게 되겠죠. 지금 임상조사는 여기까지이고, 지금 시간을 잠깐 보고 생화학적 검사를 들어갈지 좀 한번 볼게요.